냉전이 막 끝났을 때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던 그 시절에 대한민국은 정말 누구도 상상 못한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 계획의 핵심 파트너였던 러시아가 이제는 한반도 안보를 뒤흔드는 가장 큰 위협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과거의 야망이 어떻게 현재의 위협이 되었을까요? 이 믿기 힘든 반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걸 진짜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한 나라 해군력의 상징인 항공모함, 그것도 두 척을 말 그대로 고철값에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정말 그냥 고철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이 거래 뒤에는 대한민국의 국방력 지도를 완전히 바꿀 아주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바로 그 두 척의 항공모함에 얽힌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1990년대 초반이었어요. 거대했던 소련이 무너지면서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았죠. 말 그대로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별의별 최신 무기까지 막 헐값에 내다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바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좀 보세요. 890만 달러.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최신 K2 전차, 그거 딱 2대 값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돈으로 4만 톤급 항공모함 두 척을 가져온 겁니다. 와, 이건 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밀리터리 직구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럼 이 거대한 항공모함을 가져와서 뭘 했을까요? 설마 이걸 직접 운영하려고?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역설계, 영어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배를 아주 그냥 조각조각 분해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기술들을 샅샅이 파헤친 거예요. 예를 들면 소련 항모에만 쓰이던 특수 고장력강 기술이라던가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비행갑판의 설계 노하우 같은 핵심 기술들을요. 그러니까 고철값으로 미래 국방기술의 씨앗을 통째로 사온 셈이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대담한 계획이 있었어요. 바로 두 번째 비밀 프로젝트, 362 사업입니다. 이건 정말 궁극의 무기를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즉 SSN이 왜 궁극의 무기라고 불릴까요? 이유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무제한 자막 능력. 디젤 잠수함처럼 배터리 충전하려고 물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몇 달이고 깊은 바닷속에 완벽하게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핵잠수함이 가진 진짜 무서움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재래식 잠수함이 우리 집 앞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수비수라면 핵추진 잠수함은 전 세계 어디든 조용히 날아가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전략 폭격기 같은 존재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이 엄청난 도약을 그것도 아주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 362 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다 모아서 극비리에 추진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엄청난 계획의 성공 열쇠를 쥐고 있던 나라가 또 어디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또 러시아였어요. 잠수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형 원자로 기술을 바로 러시아에서 들여오려고 했던 겁니다. 자, 보세요. 항공모함 기술을 빼내오고 핵잠수함 심장을 얻어오려고 하고, 이 모든 건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대한민국의 절박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항상 러시아와의 묘묘한 협력 관계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연표가 그 극적인 변화를 딱 보여줍니다. 냉전 시절엔 소련과 북한이 거의 뭐 형제 같은 군사동맹이었죠. 그러다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 관계도 사실상 끝났고요. 그런데 2024년 갑자기 푸틴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이랑 손을 잡고 이 동맹을 다시 살려낸 겁니다. 잠자던 냉전의 유령이 다시 깨어난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부활한 동맹에 대한 이야기죠. 2024년 북러 조약이 어떻게 한반도의 게임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렸을까요? 지난 6월 평양에서 푸틴과 김정은이 맺은 이 조약. 이건 그냥 두 정상이 만나서 악수한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이건 한반도의 안보 지형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대체 그 조약 내용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번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핵심이 딱 보입니다. 2024년 조약은 단순히 1961년 옛날 조약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되살린 건 물론이고 협력 범위를 보세요. 경제, 기술, 심지어 사이버 안보까지. 과거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강력한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문제의 핵심, 제4조입니다. 어느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 문장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자동 개입하겠다는 걸 조약으로 못 박아버린 거니까요.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건 뭐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아부을 포탄이 급했고요. 북한은 낡은 무기 좀 주고 그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이랑 경제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막아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든든한 백을 얻게 된 거죠. 완벽한 윈윈 거래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안보셈법. 과거 대한민국의 야심이 이 위험한 현재와 만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우리가 기술을 얻기 위해 그렇게 공을 들였던 나라, 러시아가 이제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인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후원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가진 데다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보호까지 받게 됐죠.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국제 제재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고요. 최악의 경우 러시아가 민감한 군사기술을 북한에 넘겨서 북한의 위협이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한반도를 둘러싼 군비 경쟁도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한때는 기회의 파트너였던 러시아가 이제는 위협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셈법과 규칙이 사라진 이 새로운 판 위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우리의 안보와 미래를 지켜나가야 할까요?